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이제 세코이아 주부경제 특강인데요. 그 최근 이제 강의 주제에 가능하면은 이제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난 어쨌든 2년여 이상에 거친 저희가 최초의 정말 세계적인 팬데믹을 저희 인류가 지금 겪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다시 일생으로 회복이 돼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은 또 뒤에 치러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위기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강의를 그 주제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예상이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 어쨌든 결론은 저희는 사필 귀암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암의 사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고 얼마나 귀한 사업이고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으로든 또 미래 준비에 있어서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유튜브 채널이에요. 3프로라는 경제 채널인데 이제 주식 전문 채널이거든요. 여기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기 이제 나와서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됐는데 사실 저도 그 전에 3프로 TV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가끔 봤는데 그 3프로 TV에서 대선 후보들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에요.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작가. 그래서 이제 강창희 대표, 이제 신과의 대화라 그래서 이제 강창희 대표님하고 나눴던 영상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 150만 이상이 되는 영상, 최고의 영상 기록이었는데 나중에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앞질렀지만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가장 역대급 영상이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들어가서 꼼꼼히 한번 보시면 참 좋은 영상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창희 대표님을 저는 이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다닐 때 이분이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무슨 교육받거나 그럴 때 이분 와서 교육하고 그래갖고 제가 강의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때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도 이분 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이시고 그전에는 이제 미래에셋 부회장도 역임하셨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이분의 영상에 이제 제목처럼 우리가 노후 파산이 과연 남의 얘기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직 저희 다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아유 뭐 내가 늙어서 무슨 파산이 되겠어? 파산 그럼 왠지 그지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산은 정말 남의 얘기 같지만 실제로 노후 파산은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어머 이거 진짜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 게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거랑 연관해서 노인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파산이라는 게 결코 남 얘기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산은 정말 노후 파산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신이 너한테 인생이라는 걸 선물하는데 세 가지 보따리를 세 단락으로 줄 거야. 그런데 초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말년이 있어. 노년이 있어.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네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좋은 인생을 선물한다면 너한테 어떤 보따리로 이제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보따리를 나한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그런 시간으로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저는 뭐 0.1초도 쉬지 않고 저는 당연히 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요 젊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이 좋으면 지나간 모든 과거는요, 다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노년이 가장 제 전체 인생에서 가장 좋았으면 좋겠고, 제 인생의 꿈은 뭐냐면 점점점 좋아지는 삶. 그래서 마지막 눈 감는 삶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되는 게 저는 제 인생의 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영상이 되게 특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잠깐 이제 주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그 노후 파산을 하는데 그냥 파산이 아니라 세 가지 큰 착각을 하기 때문에 노후에 파산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착각이 뭐냐? 인생의 80 이후는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40대, 50대, 뭐 30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대충 머릿속에서 80까지에 대해서는 인생 플랜이 있는데 80 이후에 인생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준비를 하더라도 대부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연금을 들든 뭘 들든 개인적으로 뭐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80세 이후에 대해서 크게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80세 이후에 뭐가 관련된다? 돈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80세 이후에 여러분들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 또는 110살까지 산다 했을 때 그 20년, 30년을 살아갈 경제적인 준비, 아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 돈을 계속 쓰면서 살아야 되는 20년, 30년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가 있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죽음은 조용히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자다가 편하게 내가 죽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정말 10년,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15년 정도는 굉장히 그 질병과 사투를 벌이다가 죽는다는 거죠. 굉장히 고통 속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또 돈과도 연결이 돼요. 그렇게 노후에 질병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내가 소비해야 되는 것과 플러스 건강에 대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인 리스크가 되는데, 사람들이 젊었을 때 노후 파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에 대한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노후 파산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만 해도, 노후에 건강하기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착각인데, 이거는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50대지만 제 주변에 그 주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식이 내 노후에 내 자식이 내 노후에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저희 부모 세대 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세대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키워놓은 자식이 나중에 내 노후를 돌봐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큰 부모는 솔직히 없거든요. 점점점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요 말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저희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지나 잘 살으라 그래. 지나 잘 살으라 그래. 나중에 나한테 손이나 벌리지 말라 그래.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아주 쿨하게 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나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죠. 그래, 이렇게 투자해서 너나 잘 살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노후에 심각한 자신의 그 노후 파산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강창희 대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작년에 많이 보셨죠? 저도 오징어 게임 나중에 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충격적인 영상이라든가 스토리 같은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영상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오징어 게임 초반부에 나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아들이 완전히 양아치예요. 이렇게 젊은 아들이 맨날 그 경마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그 도박빚에 쫓겨다니면서 이 늙은 어머니한테 이 늙은 어머니가 또 밥상을 차려줘요. 밥상을 차려주고 앞에 갖다 주고, 이 아들은 그 엄마가 차려주는, 그 늙은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2만 원만 달라고 손 벌리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엄마가 하는, 니 또 노름했나? 막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영상을 그냥 얼핏 보면은 이 아들은 완전 양아치고 세상에 무슨 그런 양아치 같은 아들이 있나 막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이 엄마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엄마한테 이 자식은요 진짜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게 스토리에 보면은 이게 그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이 아들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컨셉이에요. 쌍용 자동차에서 해고가 됐는데 복구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그 재취업이 안 되면서 다시 주류 사회로 들어가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은 이 엄마한테 이 아들은요 멀쩡하게 공부 다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직장 잘 갖고 살려 있었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시절을 잘못 만나갖고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 곧 다시 복귀될 줄 알고 기다리고 하다가 10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지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떠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류로 다시 편입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절망 상태가 되면은 인생의 계획이 이렇게 차근차근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는 거죠. 한 방에 뭐가 돈이 되면 내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한 방을 노리다 보니까 복권을 사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경마를 하게 되면서 이 아들 인생이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겠어요. 그래서 늙은 엄마가 아들을 봉양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 아이들 교육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노력과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잘못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다. 내가 자식을 나중에 늙어갖고 봉양해야 되는 상황. 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봉양해야 되는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식의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창희 대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창희 대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한테 절대 올인하지 말아라. 당신의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하라라는 게 이 강창희 대표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이게 2022년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벼락거지된 주포자 갓생 살기 택했다. 코로나로 빨라진 양극화. 그래서 벼락거지가 될 수는 없어라고 이 TV에서 올해 2월 달에 방송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그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서 정말 분투하는 장면이 그려진 TV 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즘 그리고 올해 선거 때도 2030 세대가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왜냐하면 우리 전 세대에 거쳐서 가장 가난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왜냐하면은 직장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직장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받은 월급을 갖고 이 세대는 집 하나 살 수가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갑자기 그래서 작년에 유행한 신조어가 벼락거지잖아요. 나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어. 내가 거지될 짓 하지 않았거든요. 나 그냥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너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어서 내가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조어로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 포기자죠. 주포자. 주택 포기자. 벼락거지가 된 주택 포기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 최소한 억 단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라도 뭔가 자산을 막 불려볼 수가 있는 게 가상자산이나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산을 불려보겠다고 이제 정말 그 분투하는 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 재작년 정말 2030의 그 주식 투자가 굉장했죠. 그래갖고 뭐 동학개미, 뭐 서학개미, 뭐 이런 용어들까지 신조어로 나오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미국의 종합지수가 S&P 500이잖아요. 이게 S&P 500 지수하고요. 임금 상승률하고 비교한 그 차트예요. 이 차트를 보면은 1964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임금 상승률이나 종합지수 상승률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이 거의 붙어가면서 갔거든요. 내가 월급이 오르는 속도와 주식이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이후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그 전기점이 된 게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어요. 미국에서 그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그 위기를 넘기 위해서 그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대기 시작하면서 뒤에 나올 얘기지만 돈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경제는 안 좋아요. 경제는 안 좋아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리고 이 월급이 안 오르는데 경제도 안 좋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가지고 내가 임금 노동을 해갖고는 절대로 내가 자산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상훈 선생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공감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즘 존니 대표 이렇게 강의도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계속 꾸준히 사라.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나중에 너가 부자가 된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는 굉장히 거기 허점이 있어요. 뭔 주식을 사면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사왔으면 부자가 됐겠죠. 근데 만약에 대우전자를 계속 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심지어는 LG전자를 계속 샀다면 별로 그렇게 수익 없었어요. 삼성전자를 샀어야지 많이 그렇게 수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식은요, 그리고 모든 자산시장은요, 최종적으로는 결과론적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계속 사왔으면 너 되게 부자가 됐어라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사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주식인지를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주식 붐이 불었으나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는 거죠. 뭐 펀드 사기 사건이 작년에 또 유달리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옵티머스 투자라든가 뭐 라임 펀드 사기라든가 등등등 많은 사기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조그만 돈 모아갖고 좀 돈 좀 불려보겠다고 펀드 들었다가 정말 날린 사람들의 피눈물이 또 말도 못하게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말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우나 그래서 저도 존니 대표 말에 공감은 해요. 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 막연하게 주식을 계속 이렇게 사서 모으면 그러면서 그분의 논리가 당신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라는 이론이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계속 샀다가 그 회사가 20년, 30년에 뭐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이론은 맞으나 그거 다 결과론적 얘기다라는 뭐 이상훈 사람 얘기했을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있었던 뉴스 중에 이제 그 자산 버블로 인해서 이제 벼락거지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이 자산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올해 아주 쏟아져 나왔던 뉴스들이 이게 있었죠. 금리 인상 하면서 경제 뉴스마다 미 연준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도 함께 간다. 깜짝 놀란 시장. 뭐 이래갖고 주식시장이 1월 달에 엄청나게 빠진 거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주요국 테이퍼링 가속화,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 그래서 참 단어가 어려워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도 어렵지만 양적 긴축은 또 뭐야. 그리고 테이퍼링은 뭐야.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요. 앞으로 되게 가난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부경제 특강하고 그러는 것도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들었을 때 아, 이렇게 가는구나. 세상이 앞으로 흘러가겠고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걸 주부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주부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제가 옛날에 아메이 사업 할 때 초창기에 들었던 말 중에서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가씨 때였는데 그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지금 가정의 현재는 남편의 역할이지만 가정의 미래는 주부한테 달려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은 우리 남편이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잘 살고 못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남편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내가 좀 잘 살고 있을 거고요. 명품 가방 좀 들고 살겠죠. 우리 남편이 좀 못 벌어와요. 그럼 내가 조금 작은 집에서 돈 잘 못 쓰고 그냥 살겠죠. 그런데 그거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말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가정은 미래의 가정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주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남편한테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달려있다. 주부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엄마 세대 때는 어떤 말이 유명했었냐면 복부인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복부인. 그래갖고 막 80년대, 90년대 뉴스마다 복부인들이 이렇게 수갑 차가지고 막 코승줄에 묶여가지고 막 이렇게 질질 막 경찰서 끌려가는 장면들이 맨날 나오고 TV마다 다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 옆에 애들이 말이야, 어?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앉아있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저렇게 싸돌아다닌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복부인들을 사회 악처럼 생각하면서 욕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만약에 우리 엄마가 복부인이었으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엄마가 그때 만약에 복부인이어가지고 강남을 막 헤집고 다녔어. 빨간 바지를 입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 우리 엄마가 그때 복부인이 아니었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아메이 하시면 주변에서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무슨 다단계를 저렇게 하고 다니냐고. 집에서 애나 잘 키우지.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해집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복부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왜 그때 다단계 사업을 안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의 미래가 나한테 달렸고 우리 엄마가 복부인이 안 돼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볼 때 집에서 엄마가 간식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와 정말 도전하고 목표를 갖고 성장하려고 애썼던 엄마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나를 평가할 때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엄마를 더 좋아할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명확하게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좀 새나 같지만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단어들 한 번씩 풀어가 볼 건데요. 지난 2년을 잠깐 저희가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2021년도 영국 옥스퍼드 대사전에 올라온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락다운이라는 단어예요. 락다운. 닫혔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냐면 프랑스의 거리예요. 거리 모습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떨 때냐면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도시 전체가 봉쇄됐던 일이요. 프랑스 파리가 아예 봉쇄가 됐어요. 도시가 봉쇄가 됐어요. 도시가 봉쇄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정말 개미 한 마리 안 보이죠.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이 사진을 볼 때 가장 눈여겼던 게 여기 상점의 모습이에요. 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던 상점 주인들,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막 데모했어요.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가족이 있다. 우리는 지금 지옥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항의죠. 도시를 봉쇄해 놓으니까 지금 상가를 갖고 있던 자영사업자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나, 내가 굶어서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살려달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절규가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나, 앉아서 굶어 죽나. 이 절규가 너무 공감이 되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었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는 날 아침에 백악관 그 틀에 나와가지고 너무 침통한 표정으로 오늘은 매우 참담하고 가슴 아픈 날입니다. 50만 71명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정말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이날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미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날. 한박 웃고 있죠. 미국이 50만 명이 죽어서 그 침통한 날 주식시장은 이렇게 그냥 막
한방 웃음을 짓었어. 도대체 이게 세상의 아이러니가 도대체 뭘까? 한쪽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한쪽은 도대체 지금 축배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신조어가 많이 나왔어요. 영끌이라는 말. 영끌 아시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갖고 주식을 사든 집을 사든 사겠다는 거 해가지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또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 패닉 바잉, 영끌 대출 이런 것들이 신조어로 많이 나왔는데 패닉 바잉은 이제 가격 상승이나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그러니까 패닉 상태에서 그냥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저희 나라의 전 세계적인 자산 시장의 현상이었다는 거죠.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을 했었어요. 서울도 많이 올랐고 미국도 올랐고 영국도 올랐고 독일도 오르고요. 주식시장도 엄청 우리나라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0년 3월 19일 날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했어요. 그래갖고 1500대를 깼거든요. 근데 1년 만에 3000이 갔어요.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대폭등이 일어난 거죠.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오르는 게 지난 2년 동안의 일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시장이 막 불이 붙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앞에 있는 텐트촌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잃고요. 이 텐트를 치고 약간 항의 차원이죠. 항의 차원에 집을 잃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텐트를 이렇게 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두 개, 세 개 정도의 텐트촌이 형성이 됐다가 지금은 뭐 수십 개의 지금 텐트가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앞에 이렇게 그 텐트촌이 아예 대규모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전역에 1,400만 가구가 태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면 뭐가 오르죠? 임대료가 오르죠. 임대료가 오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도 지금 못 나가 잘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가 문도 못 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은 못 벌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무려 1,400만 가구가 쫓겨나게 생긴 지금 상황에 발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독일 얘기인데요. 독일에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독일도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임대료가 오르죠. 근데 독일 정부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이렇게 막아달라라는 그 법이 폐지가 돼갖고 무한정 오를 수 있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대법원을 향해서 막 항의하는 그 대규모 집회가 독일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겠다고 코로나로 차라리 걸려서 죽나 굶어 죽나 지금 마찬가지니까 빨리 이거 해제 풀어달라고 도시 봉쇄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러는 와중에 집이 없어갖고 텐트촌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자산시장이 급등하게 된 배경엔 바로 뭐냐면 통화량의 증가였어요.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이 있을 때 2007년도에 있을 때 그때부터 돈이 엄청 풀리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돈이 계속 풀렸어요. 계속 풀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즈음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풀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돈을 인류 역사상 이렇게 화폐를 풀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그래프와 주가 그래프와 부동산 상승 그래프가 똑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식시장 그래프 보여드린 거랑요 똑같은 수직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팬데믹 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부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상식이 아니라 이제 이건 그냥 철칙이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의 양이 증가하면 뭐가 하락한다?
돈 가치가 하락한다. 돈이 양이,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많아. 막 너무 막 흔해. 너무 흔하면 그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돈이 많아졌어. 돈을 많이 찍어내. 그럼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통화 가치가 하락했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돈과 거래되는 것들은 가치가 증가해요.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종이 쪼가리가. 그 돈은 교환 가치로서의 의미거든요. 그 돈과 뭐가 교환되는 그 교환 가치로서의 의미인데 돈은 뭐하고 거래돼요? 돈은 뭔가 우리가 거래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무언가, 그게 집이 됐든 땅이 됐든 뭐 생필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돈하고 거래되는 것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울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 가치가 떨어져요. 돈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올라요? 돈과 거래되는 것들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도 그렇게 올라갔고 주가도 올라갔고 물가도 올라가는 건데 지금 사실 집값, 주식값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팬데믹 머니 때문에 지금 뭐 더 오르고 있냐면요. 곡물 가격이 무려 70%가 오른 거 아세요? 원유 가격이 91%가 올랐고요. 목재가 75%가 올랐고요. 철강 가격이 70%가,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근데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그나마 조금 잠잠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많이 싸돌아다니질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동안 못 쓰고 막 못 움직였던 거죠. 그 욕망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과 사람의 욕망이, 그 소비 욕망이 맞물려지게 되면은요, 아마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각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메리 데일리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 지금 이상사님 미국 갔다 오셔갖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얘기겠죠. 물가가 너무 올랐다, 미국이. 어제 제가 강연사님하고 만났는데 하와이에서요. 그동안 하룻밤에 한 150만 원 하면 잘 수 있었던 그 호텔방이요. 최근에 알아봤더니 1박에 400까지 올랐더래요. 400. 말로 못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이제 11월 기준으로 해서 터키라든가 중국 같은 데 물가 많이 올랐죠. 그나마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제 느낌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일단 2번, 전 세계적으로 돈 풀기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동의하죠. 두 번째, 코로나발 공급 감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아메이 제품 막 품절되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갑자기 품절돼가지고 못 사고. 그러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수요 증가, 보복 소비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고 통화량은 증가하고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월급이 올라가나요? 월급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줄 거예요.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기업은 어떻게 되죠? 매출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기업은 종업원을 자르겠죠. 노동자들을 자르겠죠.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소비를 더 못해.
그럼 매출이 더 안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 그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항상 일어나는 게 뭐죠? 경제 공황이 일어났죠. 경제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뭐죠? 전쟁이 한 장 터졌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면은 항상 아주 굉장히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 긴장 관계가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그 내막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금리를 올라서 시중에 있는 돈, 아까 돈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돈을 다시 끌어와야 돼요. 다시 은행권으로, 금융권으로 다시 돈을 끌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셔버리는 거야. 다 부셔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연방에서 2020년 올해 0.9% 올릴 거고요. 2023년까지 1.6% 올릴 거고요. 2024년까지 2.1%까지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3년에 걸쳐서 계속 금리를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을 쫓아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왜냐면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금리가 달러가 한국에 남아있겠어요? 미국으로 넘어가지? 그죠? 한국에서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IMF가 오죠, 저희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따라서 똑같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러면 한국 금리는 어떻게 되냐? 미국에다가 플러스 2% 하면은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겠다면 한국은 4%까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안 내려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4%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무조건 2% 이상은 또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6%에서 8%까지는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빚이 많은 사람이 제일 고통을 많이 받겠죠. 대출 많이 받아놓은 사람들. 그 영끌했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창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현명한 노후 설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예금 2억보다 더 중요한 게 월급 50만 원이라는 거죠.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역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장수하는 시대도 됐지만 매달 내가 꾸준하게 일해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1.2%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안정적으로 연봉 2,400만 원. 저희 플래티늄 이상 되면 이 정도의 연봉 안정적으로 들어오시는 거 알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되면 3,000 이상 되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요, 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20억을 버는 게 쉽겠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20억 벌 수도 없고, 근데 파운더스 플래티늄 네트워크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산을 잘 배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에 남편 월급만 딱 하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주식 배당금도 들어오고 상가에서 임대료도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도 여러분들 자산 배분에 꼭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뭘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기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거. 매달 꾸준하게 내가 투자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강창희 교수님 이 강의에서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이 영상에서.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 원칙은 자산을 잘 배분하고 한 곳에다 몰빵하지 말고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조금씩 정기적으로 한 달에 50이면 50,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존니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고요. 이분이 가난을 벗어나는 법 중에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그래서 자동차나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카페 가서 커피 사 먹는 거거든요.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가서 저희 커피 사 먹는 거 이분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자동차도 가능하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제일 멍청한 짓이 사교육에 돈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데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원칙은 뭐냐면 소비를 투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걸 투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커피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해요, 패널이. 아니, 그러면 너무 커피를 먹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친구 찾아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러는 친구 찾아가서 얻어먹으라고. 절대 네 돈으로 사 먹지 말라고 하는 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투자라는 게요. 저희가 아멘 사업에서 가장 좋은 게 뭐죠? 아멘 사업이? 내가 돈을 벌어서 연금 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차피 쓰는 소비를 좋은 소비를 하는데 그게 투자가 되는 게 아멘 사업의 기가 막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린 다른 데로 투자하려면 내가 쓰고 있는 막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내 현생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생을 내가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소비는 뭐죠? 잘 쓰고 잘 먹고 잘 사용해가지고 그걸 잘 정보 전달하는 거죠. 현생을 풍요롭게 사는 게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현생을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현생을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게 정보 전달이 되면 미래에 엄청난 투자 가치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게 너무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이 어떻게 10억이 되는지를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라떼 한 잔을 3,3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커피 라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커피 이제 일하다 보면 매일 사 먹잖아요. 사 먹는데 커피 한 잔을 안 사 먹고 한 달 동안 3,400원을 모았다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99,000원이 되겠죠. 한 달에. 그러면 이 한 달에 99,000원인 것을 계속 안 쓰고 모으면요. 커피 하루에 한 잔을 안 먹으면 1년이 되면 118만 8천원이 돼요. 이거를 안 쓰고 30년 동안 커피를 하루 한 잔 사 먹는 커피를 안 먹고 30년을 돈을 모으면 3,564만 원이 돼요. 정말 큰 돈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의 논리가 이거예요. 이 커피를 사 먹지 말고 이 커피 사 먹는 돈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존니의 얘기는.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러면 주식의 평균 상승률이 1년에 평균적인 7% 이상이 되거든요.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땐 그렇거든요. 개별 종목으로는 좀 차이가 많지만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7% 이상의 종합지수 상승률을 이제까지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라떼 한 잔을 안 사 먹고 한 달에 99,000원을 매년 7%가 상승하는 펀드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30년에 이 돈이 얼마가 되냐면 1억 1,2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억 1,200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1억 1,200을 다시 또 30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8억 5천이 돼요. 거기에 10년을 더 투자하잖아요. 만약에 40년째 투자하게 되면 커피 한 잔 안 사 먹은 돈이 얼마가 된다? 16억 8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부터 커피를 안 사 먹었어. 그러면 30, 40, 50살이 됐을 때 1억 1,200이 되고요. 60, 70, 80이 됐을 때 8억 5천에 자산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80 이후에 이 8억 5천 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더 살아갈 수 있잖아요. 노후 파산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커피 하루 한 잔 안 사 먹는 그 습관, 커피 하루 한 잔 안 사 먹고 투자하는 습관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분이 만약에 90살까지 살면요. 16억 8천이 돼요. 90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죽을 때 제일 부자가 되는 거죠. 커피 하루에 안 사 먹는 그 습관이. 그게 이제 존니가 얘기하는 커피 한 잔이 10억이 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투자에서 알아야 되는 게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금을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손실을 5% 봤어.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 5% 봤어요. 그럼 9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950만 원을 내가 다시 이익을 봐서 1000만 원으로 회복하려면 우리가 얼뜻 생각에 아 내가 5% 손해봤으니까 5%만 다시 내가 복구하면은 100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950에서 1000만 원이 되려면 5.26%의 수익률을 내야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내려가 볼게요.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다가 50%가 깨졌어. 뭘 샀다가 주식을 샀다 50%가 깨졌어요. 이게 500만 원이 됐어. 500만 원에서 다시 50% 내가 상승률을 보면 그게 원금이 얼마 될까? 75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때는 50% 손해봐갖고 500만 원이 됐는데 이 500만 원을 갖고 다시 1000만 원을 만들려면 100% 수익을 내야지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급등 급락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상자산 같은 거 하시면 막 되게 막 하룻밤에 막 몇천만 원 올라가고 막 그런 막 엄청 돈 벌 것 같고 그런 거 막 투자해야지 돈 벌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벌 수도 있지만 한 번 깨졌을 때 그게 다시 원금 복구될 때는 이게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복구될 때는 50% 깨졌을 때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락이 클수록 예를 들면 50% 올랐다가 50% 깨졌다가 50% 올랐다 50%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 100원을 갖고 있었다면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하면 이게 42원이 돼요. 근데 100원을 갔는데 10% 올랐다 10% 깨졌다 10% 올랐다 10% 깨졌다 등락이 적죠. 그럼 얼마 되면 97이 돼요. 그 등락이 클수록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단일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종합지수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시장 전체를 사서 오를 때 조금 들어오고 빠질 때 조금 들어오지만 평균을 전체적으로 사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S&P 500은 지난 1970년대부터 보면은 85년부터 보면 연평균 10.28%의 수익을 올렸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7%대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종합지수를 내가 꾸준하게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을 꾸준하게 사서 모으면 연평균 7%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게 다른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는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뭐 급등 급락하는 거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도 그런 가상자산 투자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사업. 그러니까 아메이 했다가 안 되면은 막 다른 뭐 다단계 갔다가 그 안 되면 또 다른 뭐 이상한 거 갔다가 막 그 수익률을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아메이 사업은요, 그냥 되든 안 되든요,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났을 때요, 그 어떤 거보다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저희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은 뭐죠? 그냥 생필품이에요. 시장 전체예요.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고 쓰는 시장 전체예요. 뭐가 어떨 때는 뭐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어떨 때는 뭐가 뭐 새로운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새로운 뭐가 나오면 그 새로운 뭐가 우리 생필품 안에 편입이 돼요. 내가 시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을 우리는 소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쓸 돈 바꿔 쓰는 거죠. 바꿔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꾸준하게 들어오는 1000만 점 이상의 한 1500만 원, 1500만 PB 정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매달 332만 4,800원의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데 이게 33억 원의 자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업 설명 때 얘기하지만 생필품이니까 반복 구매가 되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내가 시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신제품 계속 우리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리고 회원수는 그에 따라서 증가하고 내가 지금 나 혼자서 시작하지만 내가 쓰면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나랑 바꿔쓰기 하는 사람들을 계속 내가 조금씩 그냥 거북이처럼 기어가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메 사업 제일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 한 달 열심히 했다가 한 달 쉬었다가 한 달 열심히 했다가 한 달 쉬었다가 이게 급등급락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안 해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하던 일 그대로 그냥 밥 먹듯이 세수하듯이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하듯이 정보를 투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만들어내는 자산 가치가 이렇게 이게 어떤 투자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돈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스크도 없잖아요. 뭐 펀드 사기 사건 당할 일도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주식투자법 한번 읽어봤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래요. 연결에 투자하라. 빅데이터에 투자하라. 소재에 투자하라. 인공지능에 투자하라. 거의 뭐,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결론은 무슨 주식을 사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결에 투자하라, 빅데이터에 투자하라, 소재에 투자하라, 인공지능에 투자하라. 이거 아메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아메이가 연결이잖아요. 아메이가 지금 계속 빅데이터 모으고 있는 거 아시죠? 소비자 빅데이터. 그리고 소재 산업이잖아요. 아메이 사업. 생필품이니까. 그리고 아메이 인공지능 지금 들어가서 앞으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해 주냐면 인공지능이 내 소비자들을 관리해 주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니까요. 오늘 뭐 그런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 네 가지 다 그 아메이예요. 근데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뭐냐면 절대 팔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사놓고요. 절대 팔지 말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메이 하시잖아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메이를 절대 팔지 마세요. 아메이 붙들고 계속 이거를 그냥 돌리는 거야. 계속.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올 거야. 앞으로. 계속 믿고 이걸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최고의 주식이에요. 1997년도 이거 IMF 직후예요. IMF 직후에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재테크라는 말이 처음 나온 애가 98년도인 거 아세요? 지금은 재테크가 유명한 말이지만 그때는 재테크라는 말이 신조어였어요. 그때 왜 재테크란 말이 나왔냐면 10억 벌기 열풍이 있었거든요. 빨리 10억을 모으자. 10억을 모으면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근데 이때 97년도에 저축성 예금 금리가 1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10억을 모아놨잖아요.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를 얼마 받았냐면 883만 3천 원을 받았어요. 98년도에는요. IMF 직후에는요. 13.84%였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말도 안 되죠. 정기예금 금리가 13.84였는데 이때 일대 10억을 넣어놓으면요. 매달 이자가 1,153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을 그래서 10억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놨어. 그럼 이 사람 나 이제 자유다. 나 이제 자유. 그럼 회사 다 그만뒀어. 그럼 그 10억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리가 1.2%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10억은요. 매달 100만 원의 캐시플로우를 줘요.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돈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 가치가 왜 떨어졌죠? 화폐량이 늘어났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옛날에 98년도에는 10억 있으면 1,1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10억 있으면 100만 원 이자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 가격 몇 억 올랐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그 아파트 가격 오르면 뭐예요? 옛날에 아파트가 월세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월세 10% 받았어요. 지금 아파트 월세 4%, 뭐 4% 되나? 요즘 그래요. 1억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10억, 2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캐시플로우야.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1,0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10억이 올라니 20억이 올라니 중요한 게 아니야. 그 10억, 20억을 갖고 월세를 얼마 받냐. 그 월세 들어오는 월세가 내가 갖고 있는 집의 본질적인 가치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리더님 그래, 지금 뒷강의가 있어서 지금 좀 마무리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 결론은 이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몇십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메에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매달 10만 원 들어와요. 이거 얼마예요? 1억의 자산 가치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월 1,0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입이 월 1,000만 원이니까 다이아몬드 평균 된다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100억의 자산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달 아메이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계속 내가 조금씩 늘려나가잖아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커진다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최고죠. 그래서 결론은 실물 자산을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은 굉장히 바보예요. 돈을 모으는 사람은 굉장히 바본데
앞으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예요. 우리 실물 자산을 뭘로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막 영끌해가지고 막 집 사야 돼요? 리스크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생필품 네트워크이고 내가 만든 이거는 그냥 실물 자산, 가상 자산이 아니잖아요. 내 네트워크 안에서 치약이 돌아다니고 샴푸가 돌아다니고 휴지가 돌아다니는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이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 한 잔 바꿔 먹는 습관으로도 우리가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생필품 바꿔 쓰는 자산, 그리고 생필품 바꿔 쓰는 습관, 그걸 또 자산화하는 사람의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소비를 돈 쓰는 걸로만 사는 사람과의 그 삶의 차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제가 좀 길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상원님. 그래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